한국인들은 위기에 강하다. 실로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한국이 그 어느 때보다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본질을 떠나서 뉴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현상 자체만을 놓고 보자면 한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오히려 다른 국가들과 완전히 차별화된 과정과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전 세계 뉴스 카메라의 관심을 받는 전화위복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정말 많은 한국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이는 어찌됐든 세계 언론의 주류를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영국발 뉴스들이 한 몫을 담당합니다. 각국의 주요 인사들과 메이저 언론들이 매번 한국을 언급하다 보니 이제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않고 지내는 제3세계 국가들까지 모두 한국이 얼마나 독특하고 압도적인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는지 앞다퉈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언론들에 많이 소개되지 않은 내용들을 위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뉴스들은 이제 습관적이라고 할 정도로 자주 그리고 더 다양한 각도에서 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깊이 파고들어 한국을 벤치마킹하려 하고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이 단순한 소식 전달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성에 의한 룩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먼저 옆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케이 아시아판 영자신문은 세계적인 위기가 각국 정부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고 있다면서 한국 이외의 국가들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불안이 진단의 확대를 막고 있다고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차이점을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도쿄에서는 매번 당국자들의 브리핑마다 왜 한국은 더 많은 테스트가 가능한지 질문을 받고 있다면서 서양인의 관점에서 비슷한 형태의 국가로 보이는 한국과 일본에서도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조명합니다.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위기 상황에서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경험, 건강관리자원, 사용 가능한 테스트 형태, 관료 시스템, 정부의 지도력과 같은 수많은 요소들로 구성된다면서 한국은 드라이브스루까지 제공했지만 일본은 개인이 먼저 콜센터에 전화해야 하고 태국은 온라인 자체평가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는 차이점들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국가의 유사성 때문에 최근 보인 격차에 대해서 특히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면서 양국은 1인당 GDP가 비슷하고 매년 중국에서 수백만 명의 여행자가 방문하는 동시에 두 국가 모두 보편적인 헬스케어 시스템이 자리 잡은 국가인데도 이번 상황에서는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은 21만 명 이상의 테스트를 완료했고 일 15,000명 이상이 가능하지만 인구가 한국의 2배인 일본은 수천 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발견되지 않은 사례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한국은 관심이 있는 누구나 테스트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면서 테스트 과정에서도 직원은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라 각 개인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에 부합하는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합니다. 반면 일본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다면서 테스트 전에 콜센터에 전화할 때부터 까다로운 기준으로 필터링하고 있다면서 그 어떤 국가도 한국만큼 대규모로 실시하는 곳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대만, 태국, 필리핀 등의 현실을 추가로 전한 신문은 마지막으로 대량의 진단 데이터가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가지 해결책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면서 그러나 지금 위기를 맞은 국가들을 보면 한국 외에는 이러한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비아냥의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CNN은 아예 한국의 한 생명공학 회사를 방문해 룩보 기사를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분자 생명공학 기업인 시젠을 찾은 기자는 이 기업은 1월 16일 이미 타겟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심각해 보였던 이유는 공격적으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이라면서 일부 국가들은 키트를 얻기 위해 소동이 벌어졌지만 한국은 쉽게 무료로 가능한 기회들이 제공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보건부 장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개방된 사회이며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여행하는 자유가 주어지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제어가 되고 있다는 현실을 전합니다. 이 신문은 아예 기업의 실험실까지 찾아가 취재를 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과 각종 타임테이블을 이야기하며 필요한 서류를 한국 당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데 1년 반이 걸릴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딱 일주일이 걸렸다는 사실, 그리고 국가적 역량이 이번 위기로 집중되는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미리 직원들로 하여금 다른 제품 생산은 일시 중단하고 이번 테스트 키트에 집중했다는 사실 등을 전했습니다. 이 회사는 키트 제공이 가능한 한국 내 4개 업체 중 하나라며 이미 3개월 분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몇 달간 수요 충족에는 문제가 없으나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금전적 이익을 넘어서는 것이고 이미 수출 중인 국가들 이외에도 더 많은 해외의 보건 당국들을 돕고 싶으며 가능한 빨리 제공하려 노력할 것이라는 경영자의 이야기까지 전합니다. 영국 BBC는 또 다른 차원으로 실제로 테스트를 하는 과정을 취재하며 녹십자 실험실까지 방문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특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조명한 기자는 실험실의 한 교수와의 대화를 전합니다. 이건 한국의 빨리빨리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국가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졌으며 국가의 통제센터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특별 부서까지 설립했고 이러한 것들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과 같은 한 교수의 이야기를 전하며 마감합니다. 과거로부터 배우고 사전에 미리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 새로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메이저 언론들 이외에도 실로 한국을 조명하는 루포성 기사들이 국가들을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매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데일리 비스트는 미국인들이 승리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한국의 예를 찾아보는 것이 맞다면서 직접 한국의 각지를 방문해 작성한 루포 기사를 전하면서 한국이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과정과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대중의 참여는 필수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개방성과 투명성이 함께했다. 둘째, 창의적 사고를 존중하고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개발했다. 이 기사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한국인들의 자제력과 공동체적인 응집력, 조언에 주의를 기울인 한국인들의 규율 준수 의식은 다른 곳에서는 거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성공적으로 타개했다.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미 차별화된 한국을 조명하는 기사들에 이어 이제는 속보 형태로 한국의 상황이 그간의 조치들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곡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들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리퍼블릭이라는 인도의 신문은 현지에서 많이 리트위트되고 있어서 확인해봤는데 한국이 성공적인 과정을 통해 이제는 추세가 역전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용한 히말라야 국가 네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상황에 큰 변곡이 생기고 있다는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성공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시시각각 서울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신문은 주로 한국의 여러 당국자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정부에 대해 분발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여기는 또 이러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이 전한 내용인데 사무총장이 아베 총리가 앞장서 정부가 하나로 된 대처를 했다며 일본을 칭찬했는데 회원국 지도자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들면서 칭찬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이는 너무 노골적인 립서비스라며 일본이 새롭게 1억 5천만 달러를 긴급 지원용으로 출연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나저나 저 사람은 자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조롱받고 있는지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계의 관심은 당초 우리의 위기를 바라보는 데서 출발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국과 한국인들을 새롭고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는 자리로 변해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위기에 강한 한국인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주게 됐습니다만 모두들 아직도 우리는 스스로 갈 길이 아직 멀다고 느끼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유전자를 이야기한 BBC의 기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자발적인 규율 준수의식을 언급한 부분도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옆나라 중국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대목이 아닐까 합니다. 강력한 공권력을 통해 거의 전 국가의 이동을 단절시켜버린 중국과 정말 큰 차이점입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 빨리빨리 문화가 동원된 동시에 가장 완벽하게 마감짓는 국가도 우리 한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건강과 경제 분야의 피해가 최소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 녹음물 안에 제가 하는 발언들은 모두 미국 정부, 공인된 기관 등의 공식 발표 내용의 사실 관계만을 전해드림을 구글 AI님께 또 공지 드리면서 들어가 보죠. 오늘은 화면에 두 가지 이슈 먼저 다뤄보고 화면에는 없지만 또 멤버십 가입자분이 관심 기업인 포스코 ICT 기업 개요 관련해서 뒤에 간략히 공유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보죠. 트럼프가 이번에 초강수를 뒀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지금 팽팽히 맞선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이 이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번 글로벌 보건 이슈 관련해서 지나치게 좀 죄송합니다. 지나치게 WHO가 중국 편을 들면서 이 이슈에 대한 조기 경보에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것을 이제 미국에서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WHO가 한창 중국이 문제가 될 시기에도 중국의 대처에 대해서 일관적인 긍정평가를 내린 부분에 대해 트럼프가 할 일을 했다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도 있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금 WHO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실 WHO의 사무총장도 중국의 지원 아래 당선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글로벌적으로 이미 그 자금 지원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정치적 역학관계가 존재한다는 것 다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그 과거 영상에서 WHO의 이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편들기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녹음물을 업로드한 바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제 백악관 그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했죠. WHO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하는 동안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영구적인 건 아니긴 합니다. 그러면서 언급한 게 뭐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이제 옮겨드리면 WHO는 기본적인 의무 이행에 실패했고 이에 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들의 실수로 수많은 이제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난
지난 7일 WHO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에 대해서 언급을 먼저 했었죠. WHO가 미국이 이제 2월 초에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중국발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좀 WHO가 비판을 엄청 했었는데, 당시에 WHO가 너무 중국 중심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었었죠. 그때 다음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중국 중심적이다라고 말한 다음날에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이어수스, 좀 길죠. 아무튼 WHO 사무총장이 더 많은 이제 뭔가 피해를 원치 않는다면 정치 쟁점화하지 말라라면서 정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또 이제 언급을 한 게, 중국이 한 4,200만 달러 정도 지금 내고 있고 미국은 한 4억 5천만 달러를 내는데 지금 너무 다 중국 위주로 굴러가는 게 아니냐. 이 저변엔 당연히 이제 사무총장에 대한 어떤 중국의 지원, 그 사무총장 출신 국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실행이 되면 당장 타격은 당연히 있겠죠. WHO한테. WHO에 대한 각국의 기여금을 보면 경제 규모와 인구 등에 따라 내는 의무 분담금이란 게 있고, 이외에 자발적 기여금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은 당연히 이제 경제 규모 이런 것들 최고니까 두 항목 모두에서 최대 그 지원국이고, 중국의 경우로 보면 당연히 이제 GDP 세계 2위니까 의무 분담금은 세계 2위지만 자발적 기여금 수준은 조금 이제 변동성이 있습니다. 뭐 그것을 평균적으로 내면 미국이 내는 돈이 중국의 10배다, 뭐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는 평가를 하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WHO 때리기에 대해서 공화당의 시각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고, 그러니까 공화당은 애초에 이제 WHO 관련의 어떤 진실 은폐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거든요. 뭐 공산주의 중국을 믿을 수 없다라고 릭 스콧 상원 의원이 언급한 바 있죠. WHO가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그들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 상원 의원이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슈를 바깥으로 돌리려고 그런다,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뭐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시원하게 해줬다, 뭔가 잘못한 건 책임을 져야지, 뭐 요렇게 언급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이제 싸우는 와중인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줄이는 것은 조금 아니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마다 좀 갈립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뭐 대표적인 언급만 전해드리면, 대표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부자 중에 한 명인 빌 게이츠는 강력하게 또 비판을 했죠. 지금과 같은 세계 보건위기 동안 WHO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다 라고 빌 게이츠는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WHO의 지금까지의 행태에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중국 편향적인 상황에 대해서 뭐 제가 영상 녹음물을 통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비난한 바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WHO를 대체할 기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WHO가 똑바로 못하고 뭔가 잘못된 정치적인 편향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WHO가 없어져야 그럼 맞는가, 자금 이제 운영에 문제가 생겨야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물론 근데 책임은 져야겠죠. 그러니까 이번 글로벌 보건 이슈가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책임을 어느 정도 묻는 것도 뭐 늦지 않을 것이라, 개인적인 의견 간단히 코멘트하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애플에 관한 이야기죠. 사실 화웨이는 이제 구글의 이제 구글 모바일 서비스도 못 쓰게 되면서 중국 외 지역에서는 빠르게 추락하고 있는, 점유율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로 데이터가 이제 증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모바일 시장이라 함은 이제 애플과 삼성으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1분기 때는 샤오미가 화웨이를 추월하고 올라오기도 했었죠. 즉 이제 근데 샤오미랑 이제 애플, 삼성과 비교하긴 조금 아직 무리가 크고, 화웨이는 이제 좀 더 어떤 이제 GMS에 대한 이슈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 애플의 이야기가 곧 삼성의 이야기다 라고 할 만큼 양강 체제가 굳어지고 있는데, 애플의 주요 공급망이 아무래도 중국에 있어서 아이폰에 대한 신제품 출시가 조금 늦어질 것이다. 물론 상황이 이제 중국에서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출시가 늦어지는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맞습니다.
맞습니다가 아니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국가가 이동 제한 사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수적인 소비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 출시를 바로 가기에는 뭔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폰 SE 2020에 대한 출시 예상일이 이제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4월 초에 이제 아이폰 SE, 그러니까 이미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출시가 아이폰 SE 2020이 나왔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다음 달까지 밀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그러니까 지연이 된 건, 한 단계 지연이 된 건 이미 사실관계고요. 이게 어디까지 지연이 될지, 이번 달 말에 나올지 뭐 다음 달에 나올지, 그것까지는 이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상황이 중국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나오기는 할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에 대해서는 충성도, 그게 로열티에 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즉 애플이 타격을 많이 입고 있긴 하지만 뭐 실제로 미국 지금 나스닥 그 주가를 보시면 애플 주가가 반등을 세게 하고 있거든요. 뭐 넷플릭스나 예를 들자면 AMD나 이런 이번 이슈로 인해서 타격을 받지 않는 기업들, 넷플릭스는 오히려 사람들이 집에서 넷플릭스 보니까 수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런 기업들이 신고가 경신하는 건 당연한 건데, 애플의 아이폰은 어떻게 보면 이제 컨슈머, 그러니까 B2C이기 때문에 타격이 실제로 있거든요. 실제로 매장이 엄청 폐쇄를 하고, 근데도 주가가 반등한다. 이것은 결국엔 로열티다.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을 사랑하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결국에 애플 걸 사지, 뭔가 공급 이슈가 있고 지금 당장 뭔가 가게에 가가지고 구매할 마음이 안 들더라도 갑자기 삼성? 뭐 화웨이, 샤오미 이렇게 갈아타진 않는다 라고 많은 스마트머니들이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업계에서는 결국에 이런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좀 더 뭔가 지연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뭐 지연은 확실하다.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삼성전자와 이제 뭐 LG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사 이익이 실제로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게 일시적이고 단기적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로열티에 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요 정도로 간단히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뭐 펀더멘털적인 이슈는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이 멤버십 가입자분이 관심 기업인 포스코 ICT에 관한 기업 개요만 간단히 한번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이 주식, 주가랑은 관계없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임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포스코 ICT의 이 펀더멘털적인 측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포스코 계열사 사업을 받아서 하는 기업이다 보니기 때문에 어떤 갑자기 수주가 변동이 크게 있다던가 뭐 고객사가 갑자기 그러니까 포스코가 철강 지금 제철소를 만약에 스마트 팩토리화 시키는데 포스코 ICT를 안 시키고 갑자기 삼성 계열사를 시킨다던가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펀더멘털의 훼손이 나쁘진 않다라고 보는 게 일단 합리적이고요. 결국에 포스코의 이제 철강 수요나 캐펙스에 연동하겠죠. 이번 사태 이후에 글로벌 사태 이후에 어떤 비대면 원격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보안 쪽에서도 이게 포스코 ICT가 내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솔루션 수요가 어느 정도 탄탄하게 가고 있다. 그리고 점진적 증가 추세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나 SOC 같은 분야에서 계열사 수주가 계속 실적 가시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떤 실적이 급격히 하락하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결국에 핵심 경쟁력이 세계 최초 연속 공정이라고 불리는 포스프레임에 있는 거죠. 그리고 포스코 이 ICT는 포스코와 떼어놓을 수 없는데, 포스코 그룹 자체가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효율성 관련해서 2022년까지 제철소 전체 공정의 스마트 팩토리를 확대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일단 실적 가시성 측면에서 긍정적이고요. 하지만 이 대형 SOC 분야에 대한 수주가 결국에 건설 경기와 연동을 하는데 그쪽이 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은 좀 부정적이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 기업을 평가할 때는 내수 비중에 대해서 높은 기업은 그다지 이제 확장성에 크게 긍정적인 평가를 못 내리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내수 비중이 얘네가 한 9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좀 절대적인 내수 위주 회사다
있다라는 점도 매력을 감소시키는 점이 있다라고 종합적으로 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회사를 말할 때는 포스코 계열사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 물량, 즉 포스코 계열사의 캐펙스 물량에 대한 가시적인 예측이 만약에 그쪽 업계에 있으시다거나 뭐 해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이 회사의 미래를 좀 더 명확히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다음으로 이 회사가 한국 매출이 절대적인데 그 다음으로 높은 곳이 동남아거든요. 동남아에서의 이 어떤 ICT 수요가 스마트 팩토리가 될 수도 있고 뭐 건설 쪽이 될 수도 있고, 그 수주가 꾸준히 일단 2018년 대비 19년은 증가를 했어요. 근데 꾸준히 이쪽에 가시성이 증가를 해준다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기업이 계속 커나가려면 계열사 먹잇감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 모멘텀이 그쪽에서 와준다면 뭔가 이제 미래가 밝다. 근데 그게 안 받쳐준다면 포스코 내부의 스마트 팩토리만을 담당하는 내수주에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캐시플로우나 이런 수주는 포스코 계열사에서는 꾸준히 발생을 하니까, 즉 망하지는 않을 기업입니다. 포스코 내에 수주를 계속 받고 분명 스마트 팩토리는 미래에 꾸준히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